네, 안녕하세요. 로컬 세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흔들어보자 로컬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오늘 발표하실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저는 오늘의 모더레이터로 수고해주실 경신원 도시화 커뮤니티 연구소 소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도시화 커뮤니티 연구소 경신원입니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되게 걱정했거든요. 아무도 안 오실까봐. 네, 로컬이 많이 변화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걸 보니까 로컬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게 느껴집니다. 근데 특히 이제 2019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코비드-19 이후에 로컬에 대한 관심이 더 이제 가속화됐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20년 그 자료를 보니까 귀농귀촌 청년들의 그 농촌으로의 그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반가운 거는 20, 30대 청년의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전히 이제 대다수는 수도권으로 이제 몰려가고 있고 이제 인구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에서 어떤 새로운 움직임들을 보이는 분들은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남들과는 다른 어떤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시죠. 굉장히 멋진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인데 제가 이제 그분들을 이제 만나서 제가 느꼈던 4가지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로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they've got full of great ideas. 그리고 그분들은 단순히 꿈만 꾸지 않아요. They are not just dreamers, but also doers. 그러니까 그분들은 실제로 실천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로컬에서의 자기가 갖고 있는 챌린지, 그걸 기회로 삼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챌린지를 테이크하는데 오퍼튜니티로 이거를 테이크하시죠.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로 사회에 리얼 임팩트를 주시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요. 오늘 발표해 주시는 분들과 이제 패널로 참가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렇게 4가지의 특징을 뽑았는지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멋진 분들을 섭외를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여수하고 부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도시재생 사업의 실전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한국표준협회에 계시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로컬이 어떤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 중간 지원 조직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승원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고요. 두 번째는 너무 이제 인천의 계양로를 흔들고 계신 이창길 대표님이신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너무 재밌는 프로젝트 하시고 저도 이제 직접 찾아뵙고 몇 번 뵈면서 인터뷰하고 이제 현장을 가면서 너무 재밌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를 좀 같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동안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노하우를 가지고 또 공공의 지원 없이 민간이 이제 스스로 어떤 굉장히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시고 계신 이창길 대표님이시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김혜진 공동체장님이신데 김혜진 씨를 제가 만난 거는 여수에 이제 도시재생 관련한 세미나를 참석했다가 만났어요. 근데 너무 재밌게 이제 그 서천에서의 어떤 3기술 학교를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완전히 반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벼르고 있었는데 아직 못 가봤는데 제가 조만간 꼭 가볼 거예요. 근데 이 김혜진 팀장님은 이제 공공의 지원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독립적인 민간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지속 가능한 모델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분이 이제 각각의 좀 다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건데 저희가 오늘 이 세션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던 거는 로컬에 대한 어떤 로망 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 로컬에서의 사업을 한다는 거, 로컬에서 산다는 건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한 리얼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 한승원 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표준협회 위원 한승원입니다. 네, 저는 로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릴 거예요. 발표에 앞서서 제가 모든 강의나 행사에 갔을 때 띄우는 슬라이드부터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전주에서는 행복이라는 거를 주제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분은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라는 분이시고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께서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세요. 획일화된 경제와 소비 문화가 빈곤을 창출하기 때문에 지역과 지역의 문화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로컬의 지속 가능성은 여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했던 활동들은 이분의 말씀과 같이 공감하는 부분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전주시 테스트베드가 있었던 전주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쪽 분야의 일을 시작을 했고요. 센터 업무 자체는 그렇게 됐고, 처음으로 사회적 경제나 공동체 분야에서 일을 시작한 건 2012년도였어요. 직접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 부안, 여수에서 일을 해왔고요. 지금은 좀 더 큰 틀에서 지속가능성을 도모해보기 한국표준협회에 와서 지속가능 지수나 혹은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로컬 크리에이팅 컨텐츠 관련된 일을 해보려고 표준협회에 와 있습니다. 우선 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는 어떨까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도시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도시라고 하는 곳이 왜 그러면 경제적인 걸 활성화시켜야 되고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두 단어, 영어와 한자어에서 그 답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왜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도시고요. 그래서 도시의 시자가 시장할 때 시하고 같은 한자를 뜻하죠. 그러면서 왜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가? 전 여긴 도시권 이론을 좀 가지고 오는데요. 앙리 르페브르라는 분이 도시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도시에 대한 관리, 이용에 대한 권한을 가지신 분이 모여 있는 곳이 도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진 권리가 도시권이고 시민권이고, 그들이 행하는 행사가, 권리에 대한 행사가 시민권 행사이면 그 사람들이 도시를 바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있어요. 네, 앙리 르페브르라는 학자가 제시했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기도 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무엇에 의해 만들어지냐? 사람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그 인식에 따른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 공간이 호텔의 세미나룸이 아니라 쓰레기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여기 점점 뭔가를 버리고 더럽히게 되겠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지역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간이 그럼 한 번 만들어졌다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극명한 사례인데요. 규장각에 나오는 이제 고창군 읍지인데, 예전엔 사람들이 성 안에 살았고 지금은 모양성 안엔 단 한 명도 살고 있지 않죠. 공간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중요하지 않은 건 좀 넘어갈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간 지원 조직, 사실 좀 더 큰 개념이었어요. 우리가 뭔가 사회적인 변화를 요구할 때 시민과 정부 사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그룹 혹은 그런 싱크탱크 그룹들의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런 무브먼트가 정책화가 되면서 중간 지원 조직이 소위 말하면 행정과 시민 사이의 어떤 애매한 단계의 기관으로 바뀌게 돼버려요. 초기에 중간 지원 조직은 가교 역할을 하면서 뭔가 어떤 지역에 이니셔티브를 줄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서 크게 한 4개 정도 분야로 나뉩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도시재생 지원센터, 공동체 지원센터, 문화도시센터. 여기서 제가 빼먹었는데요. 저는 이제 3개 센터를 같이 했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보통 정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역을 구분했고 정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만들으라고 해서 이걸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고 지역에 만들고, 이렇게 하면 지역이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현실이 그렇게 가지 않고요. 각각의 다른 사무와 위탁 구조에 의해서 지역에 충분한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주민들을, 그리고 혹은 시민들을, 지역의 상인들을 그들이 원하는 정책적 성과로 끌어올려 주지를 못해요. 왜냐? 그 사업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절대 단순하지 않고 단편적이지 않고 한 가지 요인만으로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네, 부안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빨리 넘어가는데요.
제가 맡았던 한 개 사업지의 사진이에요. 이 안에는 농림부, 중기부, 국토부, 행안부 4개 부처의 사업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에 담당했던 곳은 매화풍류마을 선도지역이라는 2018년도 도시재생 사업 일반근린형 선정 사업지였습니다. 처음엔 전 여기만 맡으면 됐어요. 근데 여기 이 파란색 부분이 뭐냐면 상설시장이에요. 상설시장이 저희 사업지의 일부가 걸쳐 있습니다. 여기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까지 받은 곳인데 다음 단계의 사업이 고민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도로 여기 그 부풍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의 사업지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 사업지에 있는 곳이고 우리 주민이고 우리 지역의 상인분들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상권 르네상스 사업계획서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의 청년들이 우리가 이 골목길에 창업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청년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행안부의 청년센터 사업하고 청년 마을 만들기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바로 밑에 농림부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까지 해서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를 놔야 되는 사업까지도 같이 갔던 거예요. 제 입장에선 너무 당연했어요. 이 한 스팟을 살리려면 이 한 스팟과 관련된 모든 부처의 모든 유관 사업들이 다 고민해야 되고 다 검토해야 되고 다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전문가를 모으고 시민들을 모아서 의견을 나눠야 되는데 일단 저는 이때 당시 임기제 공무원이었거든요. 제가 들었던 얘기는 너희 팀의 일이 아닌데 왜 이거를 하니? 라는 얘기를 나가는 순간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나름대로 분류는 했죠. 제한된 시간 안에 해보자라고 하고 그 외의 시간은 나의 활동이야. 나의 업무가 아니라 나의 활동이야 라고 정의를 하면서 다른 부처도 찾아가고 삼기술학교도 찾아가 보고 뭐 괜찮아 말도 가보고 다른 박사님들도 찾아가 보고 송정시장도 가보고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고 해온 결과가 그나마 이거였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이 사업 하나만 하다가 끝나게 됐겠죠. 사실 다른 세션에서 이런 제목이 있어요. 로컬 생태계의 중심으로서의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중간 지원 조직이 지금의 시스템으로 가면 절대 로컬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 지원이라는 말 자체가 오히려 중간 지원 조직의 발목을 잡는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여기서 제시하고 싶은 거는 중간 지원 조직이 아니라 중추 지원 조직으로 레벨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좋은 예들이 있죠.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여러 센터가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혹은 전주 같은 경우도 3개 센터가 하나의 센터로 합쳐져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명확합니다. 저는 센터라는 곳 자체가 그렇게 부처별 사업으로 나눠져 있어야 되나?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요. 센터가 각 관할 담당 과의 산하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해요. 센터는 그 지역, 살리고 싶은 지역의 중추 지원 조직이 되어야 되고요. 모든 관련된 분야와 부처에 대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싱크탱크 전문가 그룹이 되어야 되고요. 또 지역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자 혹은 도와주는, 옛날에는 중간 지원 조직 홍관장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죠. 소위 말하는 그런 홍관장의 역할도 같이 해야 돼요. 각 분야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야 됩니다. 한 명은 절대 전문가가 될 수 없어요. 주민이 보통 주민 참여가 강조되던 시절에는 주민이 제일 전문가라고 했는데 세종에 있는 한 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평생 밥을 먹고 살았는데 요리 전문가냐? 물론 좀 과격한 말씀이긴 하지만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오래도록 살면서 삶의 경험이 축적된 주민, 그리고 교통이면 교통, 인구면 인구, 문화면 문화,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모이는 전문가 그룹, 주민 플러스 전문가가 모인 거버넌스 그룹이 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전문가라고 보는 거고요. 그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곳이 센터여야 되고 그 센터의 역할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역할을 해주는 중추 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하네요. 한승원 의원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의 현황에 대해서 이제 귀국해서 조금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나. 그러니까 너무 일단 인력난이 너무 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다양한 부처가 한 지역에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주민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민분들은 지금 내가 무슨 어디에서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 모르셔요. 그건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와서 뭘 한다더라.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뉴 레이버가 얼마나 주민 참여를 강조했어요. 근데 그 10년의 뉴딜 폴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그 커뮤니티 임파워먼트를 평가했을 때 너무나 실망스럽게 지표 지수가 낮게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주민들은 지금 뭐 와서 뭘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행안부, 중기부 너무나 다양한 곳에서 그러니까 저는 왜 이거를 합쳐서 크게 뭔가 사업을 하지 않을까? 뭔가 윈윈 효과가 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중간 지원 조직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업력이 낮으신 분들도 있고 분명히 주민 참여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로컬의 재생을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고 전문가와 주민과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모두 함께 같이 일을 할 때 이게 지속 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유입 인구 중심의 어떤 재생 사업보다는 로컬이 지속 가능하려면 일단 그 지역에 사시는 정주된 인구,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업이 일단 우선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고 그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사업에 참여할 때 이게 지속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로컬에서 오셔서 근데 지금 한승원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금 더 많은 인력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로컬에 가보시면 챌린징 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상황에 대처할 만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필요하시거든요. 이거는 발렌티어 조직에 그러니까 뉴 레이버가 나가고 나서 컨서버티브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발렌티어리즘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근데 발렌티어리즘은 발렌티어예요. 그걸 가지고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나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뭐 생활적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데 로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걸로 취미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로컬에 대한 로망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컬에 가시면 번아웃돼서 금방 나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이창길 대표님께서 계양로 프로젝트는 이창길 대표님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리터너예요. 인천을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공공의 지원 없이 나는 내가 스스로 뭔가 계획을 해서 이 지역에 갖고 있는 가치, 로컬의 가치 이런 거를 발굴해서 조금 사업을 해보겠다. 내가 꿈꾸는 재미있는 일들을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꿈꾸는 로컬에서 사업 그거에 대한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이창길 대표님도 그러셨는데 내가 로컬에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가서 일해줄게 이런 마인드는 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여기에서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뭔가 해보겠다. 남들과 다르게 뭔가를 이뤄보겠다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창길 대표님께서 굉장히 재미있게 말씀해 주실 텐데 계양로 프로젝트 이창길 대표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저에게 시간이 짧게 있으니까 제가 말을 한 2.5배속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다들 유튜브 뭐 2.5배속씩 들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실시간으로 한번 시간 벌써 들으면 어떡해요? 빨리 다시 해주면 안 돼요? 10분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 해주네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에서 온 계양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창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하는 지역은 이 계양로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인천이라는 지역을 택한 이유는 단순히 제 고향이 아니라 제가 영국에서 공부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런던, 뉴욕, 리버풀, 요코하마 우리나라보다 산업혁명이 먼저 했던 도시들이 이런 도시들이고 이런 도시들 다음이 버전이 저는 인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이 인천이지만 그래도 인천으로 오게 된 이유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했던 일은 크루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실패한 적도 있었고 모든 일들을 돌이켜 보니 잘 됐을 때 잘못됐을 때 모든 이유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크루를 만드는 일이었고 크루의 기준은 제 기준으로 저랑 최소한 5년 이상 알던 사람이고 저랑 협업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제일 비슷한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5명 이상 모였고 그 사람들이 한 명씩 더 데리고 와서 10명이 됐고 지금 약 15명 정도의 크루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공간 확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일은 저희는 공간을 전부 다 매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약 5년 전에 고민을 했을 때 제가 고민했던 결론은 플레이어가 건물을 소유해야만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진 겁니다. 저희끼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유학 갔다 돌아왔어.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떨립니다. 어떠한 건물주도 착한 건물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해보자고 했고 인천은 그만큼 그 당시에 그 지역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인천 다른 유흥가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낼 돈이면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저희는 매입을 했고 크루를 설득했고 지금 약 5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 오픈은 이렇게 저희가 브랜드가 약 현재 21개가 있고요. 순차적 오픈은 처음엔 남문화, 그 다음에 밤문화, 수요 같다는 문화, 다음에는 저희가 스테이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 편집샵을 2달 전에 오픈을 해서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공간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꿈꾸는 것들은 다양한 스테이들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관광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스스로 한계 경험을 한 겁니다. 제가 크루를 만나고 설득하고 말하면서 야 모든 거 잘 될 거야 한번 해보자 이랬지만 사실상은 집에 가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내가 말하는 게 될까? 잘못된다면 나는 바로 사기꾼이 될 텐데 우리 쿨 앞에서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했고 하나하나 오픈할 때마다 또다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걱정이 뭐냐면 너무나 카피가 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진 겁니다. 런던에서 보았던 유명한 카페가 어느 날 보면 성수동에 있고 성수동에 봤던 유명한 카페가 어느 날 보면 부산에 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카피가 너무 많이 쉬운 시대에 살고 있고 내가 많은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아무리 내가 하드웨어를 만들어낸다고 쳐도 성수동에서 그 누군가가 나의 것을 카피한다면 서울 사람들 기준으로 제일 가까운 곳에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진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계양로는 망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진 겁니다. 서울 사람들이 과연 계양로에 한 번 올까? 2번 올까? 인천의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계양로라는 지역에 2번 이상 올까라고 고민한 겁니다. 제 결론은 안 온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독보적으로 우리만이 있는 것들을 개발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졌고 그런 것들을 다시 명제로 만들면 카피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카피가 되지 않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 하나는 철학입니다. 샤오미라는 그룹은 애플의 것들을 엄청나게 베껴냅니다. 근데 왜 철학을 못 베낄까요? 철학을 베껴내고 중국의 문화를 합쳐시킨다면 전 세계 최고가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다른 기업의 철학을 베껴내면 충분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철학은 카피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진 겁니다. 2번째는 시간입니다. 어떤 건물이 100년 된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100년 된 건물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다시 건물을 짓고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 철학과 시간이 카피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인천 중구의 계양로에 카피가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 바로 여기에 보이시는 노포 어른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들만의 60년 동안의 자기 가치관이 있고 자기만의 삶의 태도가 있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있는 걸 발견했고 여기에 있는 인테리어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여기에 있는 그 음식도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적 관점으로 저는 21개의 브랜드를 만들어냈지만 노포들 단순하게 60개의 노포들을 사람들에게 알려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계양로라는 지역에 왔을 때 노포 60개를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계양로에 가면 오래된 가게 카피가 되지 않는 게 60개가 있고 새롭게 만든 가게 20개 즉 80개가 올드앤뉴가 형성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거라고 강하게 확신을 한 겁니다. 근데 아주 운이 좋게도 그 당시에 레트로 분위기가 흘렀고 뉴 제네레이션인 MZ 세대들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포를 통해서 올드앤뉴라는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것들은 무엇이냐면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진 겁니다. 단순하게 알려내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고민한 것들은 다음에는 협업이었습니다. 저희가 계양면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있고 여기 보면 광신제면소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광신제면소를 검색을 하시면 대한민국 최초로 쫄면을 만든 곳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 명을 잘못 끼워서 면이 잘못 나왔고 계양로에 있는 심포 우리만두 본점이 있습니다. 거기 아줌마랑 친해서 면을 줬고 거기서 뭉쳐서 나온 게 쫄면입니다. 근데 현재 여기는 과거에 한 달에 4만 인분의 면을 뽑았지만 저를 만났을 때는 이제 교회에 납품하는 정도로 전락된 겁니다. 이분은 뭐가 있죠? 노포 어른이니까 실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뭘 모르죠? 트렌드를 모릅니다. 저희는 뭐가 없죠? 실력이 없습니다. 뭘 알죠? 트렌드를 압니다. 그래서 계양면과 노포와
협업을 이뤄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 거지만 계양면이라는 브랜드가 신생 브랜드지만 장신제면서와 협업을 통해서 약 60년의 역사를 받아 안을 수 있게 되고 이 어른은 우리 때문에 저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협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고 지금은 이런 것들이 계양로 프로젝트의 정체성이 되어 있고 저희는 이것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계양로 맥주입니다. 같은 현상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약 50개의 기업에서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먹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역성을 담기 위해서 저희는 60년 된 전원공예사 어른 37년생입니다. 이 어른의 계양로라는 글씨를 받아서 계양로 맥주병에 새긴 겁니다. 제가 이 계양로라는 글씨를 이 어른의 글씨를 하지 않고 단순하게 배미체나 을지로체대로 했다면 그 누군가 따라했을 거고 카피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어른 60년 경력의 이 어른이 쓴 글씨를 계양로 맥주에 넣기 때문에 지역성이라는 걸 확보했고 이제는 그 누구도 카피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모델입니다. 이분은 인천에서 인천에 극장이 19개가 있던 시절에 계양로 지역에 영화 간판을 그렸던 분입니다. 근데 2002년도 최민수의 리허설이라는 영화를 마지막으로 자기 직업이 사라졌고 지금은 페인트 가게 사장님입니다. 잘생기셨죠? 옛날 정치 깡패처럼 그죠? 예, 그래서 제가 한 겁니다.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공유를 섭외할 수 있겠습니까? 예, 불가능하겠죠. 섭외를 했고 이분은 현재 계양로에서 셀럽이 되어 있습니다. 12월에는 개인 전시회를 한다고 그러고 있고 원하지 않아도 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네 어른들과 저희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은 계양로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상생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고 이 어른들 역시 계양로에서 자기들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뜻하지 않은 결과였고 지금도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또 다른 어른입니다. 계양로 돈가스 모델. 저희가 이제는 노포 어른들을 적극적으로 모델로 기억해서 저희가 카피가 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고 있는 프로젝트 저희의 모습입니다. 네, 저희 멤버들이고요. 저희 가게들, 업체들이 처음에는 저희는 법인체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법인체는 로컬에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력을 만드는 사람들은 M빵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이 40, 60 동안 계속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분이 술 먹고 한 잔 먹고 와서 딱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 말이 맞아.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 이 사람은 다 줘봐.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삐지겠죠. 그죠? 그래서 매력을 만드는 사람은 M빵에 어울리는 회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체는 지금은 약 4년 동안 흘렀고 멤버들끼리 새롭게 모여서 새로운 사업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저 역시 지금 이게 앞으로는 어떤 방향성으로 어떻게 흘러들지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저는 이것들이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입니다. 저희가 현재 약 20개를 만들어냈고 지금 홍대에서 서울에서 을지로에서 그다음에 다른 인천 지역에서 많은 친구들이 올라와서 현재 저희 외에 약 40개 이상의 가게들을 갤러리들이 오픈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협업의 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업이 왜 중요하면 과거에는 양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잘해도 충분했습니다. 현재도 혼자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협업을 한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자기와 맞는 사람을 꼭 찾아야 됩니다. 근데 맞는 사람의 기준점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비슷한 사람이 돼야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절대 싸움을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협업의 힘입니다. 저는 저희 동료들과 크루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 노포 어른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고민점은 저는 이제 다음에 로컬의 다음 스텝은 해외 진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는 섬나라입니다. 많은 로컬 지역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숫자는 뻔하고 인구는 뻔합니다. 그 뻔한 인구들이 수많은 도시를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해결책은 저는 해외 진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언을 합니다. 저를 런던에 보내주십시오. 청년몰로. 런던 청년몰로 저를 보내주시면 저희 브랜드를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BBC가 붙고 JTBC가 붙고 해가지고 두 가지 버라이티 쇼가 각자의 관점으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한국 K 브랜드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BBC 관점으로 하고 우리나라 방송국 관점으로 버라이티 쇼가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넷플릭스에 실려되고 그래서 우리 로컬에 있는 브랜드들이 이제는 지역이 아닌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새롭게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 2022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분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너무 발표 잘해주시죠. 이창길 대표님께서 로컬에서 사업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협업, 그렇죠? 나랑 가치관이 같은 여러 사람을 함께 일하는 거. 로컬에서는 정말 혼자서 사업을 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두 번째는 뭐죠? 다른 사람들이 베낄 수 없는 나만의 내가 있는 이 로컬에서의
잠재적 가치를 내가 아는 건 트렌드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실력이 없어. 그렇지만 로컬에 계신 그 켜켜이 쌓인 역사와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을 같이 협업을 통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굉장히 중요한 건 그걸 상품화해야 되는 거죠. 로컬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즐겁게 잘 살고 이게 아니에요. 도시 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 늘 말하지만 경제적 재생이 우선돼야 됩니다. 서스테이너블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거기서 생산적인 활동이 일어나야 소비도 일어나고 유입 인구가 와서 소비를 하는 거에 릴라이언 할 수는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로컬에서의 엔터프리너 에코시스템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죠.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 지역이 성장할 수 없고 서스테이너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건 뭐죠? 이창규 대표님, 자기 신념이죠. 수도권에서 할 수 없는 로컬에서만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자신감. 누가 인천에 관심을 갖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계 인천이라는 말을 전 최근에 인천 프로젝트라는 걸 처음 들었는데 그런 모든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어. 자기 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갖는 수도권에서와 다른 메리트는 뭘까? 이걸 찾는 거죠. 그건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럼 나는 여기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어. 젠트리피케이션이 갖고 있는 그 좋지 않은 영향에서 난 벗어날 수 있어. 난 사업을 영유할 수 있어. 난 여기서 건물주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꿈꾸는 나는 여기서 자가 소유를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내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있는 이곳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내가 믿어야 돼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넥스트. 나는 다음에 더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끊임없이 자기 발전.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꿈꾸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로컬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발표하실 김혜진 공동체장님은요. 좀 다른 모델이에요. 이제 대부분이 이제 로컬에서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테이크하는 루트인데 공공의 지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그 지원 사업에서 벗어나서 좀 그 마켓에서 좀 자립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찾고 계시거든요. 너무나 재밌게 이분도 지역민들과 협업을 하면서 청년과 그곳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바꾸어가는 그 마을 공동체 김혜진 팀장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저는 4년째 충남 서천군 한산면에서 슬로우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나만의 삶 기술을 가지고 기술하면서 지내고 있는 한산 라이프인데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가 이제 청년 이제 올해 32살이 됐는데 여기 처음에 서천 알게 된 건 26살 때부터였어요. 사실 이 서천을 오게 된 계기도 되게 문화활동을 하면서 이곳에 오게 됐어요. 왔을 때 2016년도에 처음 이곳을 알게 되었는데 한산면에 그 당시 2,800명 정도가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2,500명. 이렇게 고령화가 심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왔을 때는 저희가처럼 젊은 친구들이 돌아다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와 진짜 젊은 친구들이 여기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와 신기하다. 너네 뭐 하나 더 갖다 주시고. 그 당시에 한산에는 전통 그 특산물이 한산 소국주가 있어요. 매일 밤 저희가 일을 하고 있으면은 오셔가지고 소국주 자기가 집에서 담근 건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무료로 항상 주시고 그랬던 그런 마음이 굉장히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청년 창업을 한 지 한 6년 차가 됐었을 때여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도시에서 일을 한다는 게 청년 창업을 해서 한다라는 게 이미 짜여진 구조의 사회 구조 안에서 뭔가 쳇바퀴, 톱니바퀴에 굴러가는 형태의 청년들의 역할이 그런 거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회의감이 굉장히 많이 들 때였어요. 그리고 2016년에 우연히 이 한산에 오게 되면서 마을 주민분들께서 여긴 자원이 굉장히 많아. 저희가 바라보는 그 한산면도 자원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가 같이 함께했던 팀들이 뭐 개발자나 그 기획자
그리고 이제 그 경영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청년 창업을 했던 거였는데 이곳의 자원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게 느껴져서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의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기성세대의 그런 구조 안에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공공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고 행정안전부의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알게 되어서 저희가 열심히 지역 주민분들이랑 이제 고민을 하고 어떤 아이템으로 해볼까 이제 사업 계획서를 써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는 한산에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러 가는 프로젝트를 이제 3기술 학교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러 왔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공간이 저희가 공간 처음에 이곳에 갔을 때는 저희만의 공간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도시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만의 공간이 없어서 한산에는 이제 향교가 있어요. 한산 향교라고 그 향교의 유림분들이 만드시는 유림회관이 있었는데 거기가 한 10년 동안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우리 사무실 할 만한 데가 없을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냥 박차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향교 그 회장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 저희 도시에서 왔는데 저희가 여기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도 한 켠을 사무실로 좀 내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향교 분들 다 모시고 저희가 사업 설명회도 하고 해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공간이 복도 한 켠을 사무실로 차려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3기술학교의 모티브는 나만의 3기술을 가지고 도시 생활에 지친 청년들, 저희처럼 지친 청년들이 이곳 작은 마을 한산에 내려와서 자기의 기술과 그리고 여기 계신 마을 주민분들의 기술을 서로 교환하고 그걸 통해서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자기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청년들이 성장시켜주는 그런 지원 코칭 프로그램으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실업이나 그리고 저희처럼 좀 뭔가의 사회 구조 안에서 뭔가 많이 지쳐 있는 청년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기술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나만의 비즈니스를 해볼 수 있는 형태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서울에 왔습니다. 와서 여기 있는 청년들의 도시에 있는 청년들의 3기술을 산다고 했어요. 샀어요. 사서 이 한산에 데리고 왔습니다. 와서 저희가 바라본 서천은 되게 자원들도 많고 되게 오래됐지만 미래의 도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원들을 활용해서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험을 했고 자기만의 기술들을 펼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실험을 350건 정도 3년 동안 진행을 했죠.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왔던 청년들이 거의 204명의 청년들이 도시 청년들이 이곳에 왔다 갔고 지금 현재는 20명 정도의 청년들이 이곳에 주소지를 이전을 해서 자기만의 일자리를 펼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공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그 돈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 빈 공간을 주민분들의 그런 공간들을 얻어가지고 그곳을 호텔로 만들기도 하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직접 주민분들과 함께 이 공간을 개척해 나가서 진짜 오래된 게 아니라 이제는 미래의 도시로서 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청년들만 만든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지역 주민분들이랑 같이 만들었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커뮤니티 호텔 H라는 호텔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곳은 이제 지역에 계신 업체분들, 주민분들의 업체와 그리고 저희 청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과 이렇게 함께 만들게 되었는데 거의 6개월이 걸렸어요. 보통 3개월이면 끝나는 공사를 그 업체에 맡겨서 하면 3개월이 걸리는 업체 그 공사를 6개월 동안 주민분들과 함께 만들어서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사실 이 공간을 만들게 된 계기는 도시에서 온 청년들이 주거 관련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당면에 있어서 이 사업이 2000년도에 진행을 했던 건데 여기에 이제 오는 친구들이 마중물로서 여기서 임시 거주를 하고 그리고 이 서천이 매력이 있으면 여기서 계속 지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마을호텔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 때부터는 저희가 지속 가능함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고 살아야 이곳에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저희가 3기술을 팔겠다라고 공표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350개의 실험 과정 중에서 가장 가능성을 보였던 건 그 한산소곡주였어요. 한산소곡주는 가양주 방식으로 총 68개의 양조
양조장이 한산에 있으세요. 그래서 이 68개 양조장의 술들을 우리가 예쁘게 우리 청년들의 그런 기존 타겟층을 좀 더 내려서 20, 30대 청년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전통주로서의 좀 탈바꿈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1500이라는 프로젝트인데 한산소국술과 1500년의 역사를 가진 술이에요. 그래서 1500이라는 브랜딩을 새롭게 저희 팀원들과 했고 작년 5월에 런칭을 했는데 올해 8월까지 3억 정도의 매출을 저희 스스로 뭔가 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차더라고요. 그 도시에서는 뭔가 공공사업이나 지원 사업이 아니면 사실 창업을 했을 때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걸 스스로 저희가 벌고 있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여기 계신 주민분들과 함께 이 산업을 키워나간다라는 생각으로 그 68개의 양조장들의 술을 와인의 네고시앙 산업처럼 앞으로 더 수출과 글로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투 플레이스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이 3기 술학교의 현장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도시에 또 그런 팝업 스토어나 플래그십 스토어 형태로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좀 확산시키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 투자를 유치를 해서 이제 열심히 주민분들과 달리고 있고 농업법인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여기에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 여기 계신 지역 한산소국주의 명인분과 그리고 저희 그 팀원들이 함께 투자를 해서 그리고 또 투자 유치를 한 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회사 법인을 차려서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산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 한산소국주 산업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많은 도시 청년들이 이곳에서 호텔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센터까지 마련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 주민분들이 없었다면 사실 이 삼기술학교를 운영을 여태까지 이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 계신 지역 주민분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저희가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위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바라보는 한산은 미래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한산도 마을 전체가 벤처가 돼서 진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마을이 돼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들도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벤처다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죠? 김혜진 팀장님 얘기 꼭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로컬에 대한 관심이 물론 보다 나은 환경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청년들을 보면 역시 사회적 가치가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게 느껴지시잖아요. 저만 해도 X세대인데 무조건 수도권에 와야 되고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대기업 취직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보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또 정부의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의 갭 이어를 우리는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로컬에 가서 한 1년 좀 경험을 해보고 좀 더 다른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나의 미래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혜진 팀장님이 지금 처음에 이제 이 한산에 내려가서 봤던 가능성 여러분도 어디든지 가서 이런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되게 쉽게 말씀하시지만 지역 주민분들하고 같이 협업하시는 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컬 분들이 갖고 있는 텃세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죠? 잠깐 머물러 가는 거 좋아하지만 정주하면 안 좋아하시거든요. 왜 오지? 왜 머물지? 왜 안 가지? 쟤네 왜 계속 있지? 이러신단 말이에요. 쟤네 왜 있어? 도대체 뭘 하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로 그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한 그런 어떤 배리어가 있어요. 정말 그걸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김혜진 때 정말 노력 많이 하셨어요.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같이 하고 싶다고 하고 가서 어르신들한테 정말 막 부비고 보통 성격으로는 좀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로컬에서는 여러분 뻔뻔해지셔야 돼요. 이런 분들의 지역 주민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거기서 뭔가를 시작하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만 넘어서면 또 굉장히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김현 시장님 그리고 정말 너무 그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지원 사업에서 벗어나서 독립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울타리 쳐진 데서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그 시장에 딱 나온 기분이잖아요, 여러분. 그 은행에 가서 돈은 어떻게 빌리지? 거기서 내가 이걸 어떻게 갚지? 내가 빚쟁이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되게 걱정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뚫고 굉장히 용감하게 시도를 해서 이제 근데 굉장히 치밀하게 분석하고 공부하셨어요. 마켓에 대해서 마켓에서 서바이벌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여러분 치밀하게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거를 뚫고 지금 성공적으로 몇 가지 상품화에 성공을 하셨잖아요. 굉장히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꾸준히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토론에 저희가 세 분 더 멋진 분들, 더 멋진 게 아니라 좀 멋진 분들을 죄송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멋진 분들을 또 모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이 행사를 통해서 너무 멋진 분들을 만나서 이제 그분들 얘기를 이제 간단히 듣고 이제 토론은 오늘 발표하신 분들하고 다 같이 할 예정이지만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플로어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 보시면 이렇게 스캔해서 질문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좀 더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발표보다 사실 토론에 더 많은 시간을 뒀으니까 의미 있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자분들 잠깐 모시고 이제 그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정말 재미있는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으신 분은 두 분이 지금 마이크 사용법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 피노젠의 신별 대표님이세요. 이분은 로컬에서 가업을 이어받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독립을 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성장시키는 그런 대단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고. 그다음에 제 옆에 계신 윤여경 선생님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도시 브랜딩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산의 이제 영도 굉장히 뜨고 있죠. 거기에 이제 도시 브랜딩을 성공적으로 이끄시고 지금 포항시하고도 같이 도시 브랜딩 사업을 하고 계시는 디자이너세요. 윤여경 선생님 오늘 모셨고요. 그리고 신안이라는 어떤 굉장히 섬이 많은 곳인데 그곳에 동물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너무 멋진 분이신데 이찬슬 대표님 모시고 이분들이 하시는 로컬에서 활동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이제 다 같이 이제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별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우리나라 살림을 가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피부에 좋은 항산화 성분을 고부가 가치로 이렇게 추출해서 개발하는 피노젠 대표 신별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그 로컬 기업인데요. 경북은 이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인데 피노젠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전통 소나무인 금강송을 잘 가꾸는 과정에서 이 솔잎과 가지가 떨어집니다. 이러한 부산물들을 모아서 이제 피부에 좋은 고부가 가치 소재로도 개발하고요. K뷰티 화장품으로도 개발해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수출이 사실 매출의 한 90% 이상을 또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사례가 뭐냐면 수도권에서 이 지역의 가치를 알고 찾아와서 창업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나고 자라면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자원을 다양하게 체험을 하면서 창업을 하게 된 이제 이런 사례가 좀 독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경험과 사례가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재밌게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즐겁게 토론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게 다양하게 질문 주시면 오늘 좀 솔직 담백하게 토론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여경 선생님 부산 영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 겸 교육자인 윤여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도시 브랜딩을 하게 됐는데 이 도시 브랜딩이 굉장히 쉬운 브랜딩이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잘 하게 돼가지고 지난주에
미국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은상을 받았어요. 예, 도시 브랜딩으로서는 거의 뭐 처음인 것 같은데 예, 큰 상도 받고 뭐 레드닷에서 상도 받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브랜딩을 하면서 느꼈던 점인데 앞선 세 분이 발표한 것과 굉장히 유사한 것들을 좀 느꼈어요. 이 도시 그러니까 로컬 이게 서울이 아닌 수도권이 아닌 로컬 도시들도 다 마찬가지의 경우인데 디자이너들이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기회가 없어서요.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는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거기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기회의 확대와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 게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인데 제가 브랜딩을 만들면서 느낀 게 보통 디자인을 하면은 브랜딩하고 빠지거든요. 만들고 빠지는데 이 사람들하고 파트너가 돼가지고 이 브랜딩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로컬에 있는 디자이너들하고 거기에 계신 시민들하고 디자인 교육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브랜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디자인 스튜디오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와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방향들 이런 것들을 같이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 브랜딩과 함께 그 점이 평가받아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결국은 브랜딩이라는 것은 낳는 것만이 아니라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은 근데 그 키우는 과정은 제가 이제 육아를 하고 있는데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없거든요. 아빠도 있어야 되고 그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어야 되고 이모도 있어야 되고 주변에 많은 어떤 사회 지원 조직이 필요해요. 브랜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그 주체만이 아니라 그 디자인을 한 사람들, 그다음에 거기 있는 시민들, 기관들 이런 것들이 같이 키워야지만 그 브랜딩이 크거든요. 한쪽만 그것에 이렇게 힘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제가 잡은 게 교육이에요. 결국 교육이라는 것은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과거나 현재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같이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자로서 디자인 교육자로서 제가 대학에서만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대학 밖에서도 디자인 교육이 굉장히 절실하구나.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은 그 클라이언트들의 그 디자인에 대한 무지를 많이 탓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탓해야 될 것들은 디자이너들이 너무 클라이언트들만을 탓하고 자기 자신이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는 되게 소홀히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 그 어떤 로컬이든 수도권이든 서울이든 어떤 연대감과 희망을 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저기 문제 해결 과정하고 커뮤니티 전문가 기관 함께라고 쓰이는 요 글꼴이 영도체예요. 저희가 이 브랜딩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그 현대카드에서 했던 타이포그래피 브랜딩을 가지고 와서 했거든요. 이 글꼴 영도체는 무료로 배포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에서 여기저기 많이 쓰이고 있어요. 저는 결국 이 브랜딩이라는 것은 누구 하나만 어떤 그 주체만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서 그것이 이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반이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 브랜딩을 통해서 오히려 로컬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깨달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 브랜딩은 사실 여러분 상품을 만들면 브랜딩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케팅에서. 도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로컬에서 활동하시는 로컬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어떻게 어트랙티브하게 만드는가, 투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사실 해외에서는 도시 재생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도시 브랜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늦게 들어왔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전, 코로나도 피해가는 노잼 도시 대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 이미지를 바꿔야 되거든요. 도시 브랜딩이라는 거는 이미지를 입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코로나도 비켜가는 너무 재밌는 도시 대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막의 도시 인천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넘쳐나는 도시 인천, 뭐 약간 촌스럽게 제가 얘기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여러분 같이 우리가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가 말한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여러분들 능력과 창의력과 뭐 여러 가지 모든 걸 갖춘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어필하냐는 거예요. 그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도시 브랜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좀 더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찬슬 대표님 너무 재밌는 일 하시거든요. 이찬슬 대표님이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셨고 왜 하셨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안에서 온 이찬슬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스픽스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한 지금 9년 정도 펫 사업을 진행을 해오던 회사였어요. 제 고향은 목포고요. 이제 신안은 목포에서 한 한두 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인데 목포에 태어나가지고 저는 쭉 목포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재밌게 살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목포라는 도시도 소멸위기 지역이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은 다 떠난다는 거예요. 점점 선배, 친하게 놀던 친구들은 다 서울로 갔어요. 그래서 뭔가 인구 소멸 위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새만한 일자리나 산업을 만들어가지고 고용하는 형태보다는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도시를 떠나는 친구들이 월급이 적어서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도시로 가면 있어 보이잖아요. 인서울하고 대기업 다니고 그걸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산업이나 고용의 형태가 아니라 진짜 멋있어 보여야 되겠다. 로컬에서 사는 게. 그런 정신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섬으로 갔습니다. 목포를 버리고 1000개가 넘는 섬으로 갔고 그 섬 중에서도 팔금도와 안자도라고 신안에서 이제 고령화로 유명한 섬으로 갔습니다. 그 제가 있는 섬이 육지로부터 4개의 섬을 지나서 오는데 그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을 것 같으세요? 라고 물으면 보통 500억, 1000억 이러는데 1조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다리를 연결을 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 1조 원의 다리를 지어가지고 만든 사면이 둘러싸인 섬에서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로는 새빵을 살았어요. 처음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랑 막걸리 먹고 파전 먹으면서 방 한 칸씩 내어주세요 해가지고 집을 고쳐드리고 청년들이랑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신안군이 가지고 있는데 안 쓰는 유휴 공간들을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신에 그 공간들을 우리가 쓰기 시작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마을을 만들었고 전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아일랜드 버킷리스트 섬마을에서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만들어 볼 청년들 모집 1000만 원씩을 드립니다로 광고를 걸어가지고 전국의 청년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랬더니 디자이너, 뮤지션 그리고 다양한 창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친구들과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거대한 공간을 꿈꿨어요. 그게 뭐였냐면 섬마다 버려진 학교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전라남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로 선정됐지만 몇 년 동안 방치돼가지고 박쥐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팔금도의 팔금중학교, 팔금분교 폐교를 이제 보게 됐고 그 공간을 이제 청년마을에서 활동하는 공간, 앵커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제안을 했는데 너무 냉정하게 거절을 당했고 거기에 분이 못 이겨가지고 그 공간에 자물쇠를 따고 들어가서 무단 점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SNS 뿌렸어요. 사회운동을 벌여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청년마을 이 공간을 점령할 테니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남도 신안군 다 모여주세요. 그리고 청년들의 꿈을 들려주세요라고 해서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 전기가 안 나오니까 발전기를 켜고 우산 씌워져 가면서 그 공간에서 그 발표를 했어요. 그 폐교를 뭘로 만드냐면 동물원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뭐 단순히 청년들이 소비재가 되지는 않거든요. 청년들이 뭘 한다고 해가지고 섬 4개 건너가지고 관광객들이 오진 않을 것 같은데 동물원 정도 만들어가지고 하면 오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됐고 지금에 와서 이제 2년이 흘러가지고 그 폐교의 공간은 우실동물숲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동물원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미술관 그리고 디자인 편집숍 그리고 신안의 특산품인 소금을 활용해가지고 만드는 소금 크림 비엔나 커피나 뭐 소금 모히또 이런 것들을 파는 로컬 카페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많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또 뭐 공방 메이커스 공방 그리고 그 안에 앵무새들의 놀이터 거북이들의 운동장
전 세계 희귀한 동화뱀들이 살고 있는 드래곤 도서관 등 11개의 공간 콘텐츠를 가진 아일랜드 테마파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다 보니까 20분 거리에 그 리조트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엄마들이 우실동물 숲에다가 아이들을 풀어놓고 엄마들은 리조트에서 힐링하면서 와인 마시는 하나의 관광 코스가 연결되면서 신안군에서 우실동물 숲을 운영하며 주섬섬 마을을 통해 청년들에게 한 달 살기나 세 달 살기를 지원하면서 그런 이제 그 지역살이를 공유하는 섬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청년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컬, 왜 로컬인가? 로컬이 갖고 있는 가능성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할 수 없는 어떤 거를 로컬에서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꿈을 이제 실현하신 분이 아무래도 김혜진 팀장님하고 이찬슬 대표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왜 로컬을 찾았는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대기업 다니고 대도시에 있는 게 좀 있어 보이고 폼나 보이고 명절 때 고향 내려오면 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치만 나는 오히려 더 시골로 내려가서 더 외딴 섬으로 가서 뭔가 꿈을 이뤄보고 싶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어떤 로컬에서의 가능성 그건 무엇일까요? 이찬슬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사실 신안에서 하기 전에도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했고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거든요. 좀 더 뭐 물론 목포도 소멸기 지역이긴 하지만 신안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섬은 편의점도 없고 카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까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대도시죠. 근데 뭔가 거기서 도시에서 뭔가 활동하는 거는 딸기에이드 같았어요. 저는 레모네이드가 되게 아름다운 음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딸기는 원래 달달한데 그냥 좀 더 바꾸게 만든 거지만 레몬이라는 과일은 절대 못 먹잖아요. 시큼해서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 레몬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탄산수 넣고 시럽 넣어가지고 아름다운 음료가 되는 것처럼 누군가 내게 인생에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는 명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목포에서 동물원을 만들었다면은 그렇게 뭐 멋진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조용했던 섬마을에 아무도 오지 않던 공간에 그런 거 만들고 나니까 많은 방송국과 그리고 지자체의 관심, 기업들의 관심들을 받게 되면서 훨씬 더 많은 그 비즈니스 확장의 기회들을 얻게 됐고 또 이 일이 단순히 뭔가 기업의 이익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 인구 소멸 위기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용들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일들에 관심을 갖고 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고난과 역경들이 물론 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도전하지 않지만 그런 와중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더 파워 콘텐츠가 되는 기회들이 생긴다는 게 저는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이찬슬 대표님이 딸기에이드 말씀하셨는데 전 소곡주 때문에 남아서 있고요. 사실 그 이전에 도시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제가 발표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일을 해도 좀 보람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 내 거라는 그런 생각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청년 창업을 한 지 꽤 시간이 지났고 뭔가 계속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느낌들이 들었었는데 이 로컬에 발견되지 않는 자원들을 저희 스스로 발견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산업화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좀 보람을 느끼고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로컬에 부족한 것도 많긴 하지만 저의 성향 자체는 이제 자연에 좀 친화적인 성향이었어서 도시에서의 삶이 사실 되게 각박했거든요. 사람들의 표정이 없고 약간 회색 느낌이 나고 이랬는데 그 시골 로컬에 가면은 그 자연 환경이 아침과 밤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매일매일 다르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힐링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여기 계신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에 대해서 보람이 굉장히 커서 좀 로컬에서의 그런 매력도가 굉장히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김혜진 팀장님하고 이찬실 대표님한테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로컬에서 새로 사업을 하는 그 관련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손 들고 먼저 말씀해 주시면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서 한두 분만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루트 임팩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헤이그라운드 운영 업무 담당하고 있는 박동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로컬이라는 사회 문제 또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대다수의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식이 관계 인구 형성하기 내지는 콘텐츠 만들기, 관광 콘텐츠를 만드는 식으로 운영이 사업 모델들이 많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지방 소멸과 인구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일 수도 있는데 이걸 콘텐츠로 막아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들어요. 그래서 비슷한 고민들 하셨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대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누가 먼저? 김혜진 팀장님 먼저. 사실 시작 자체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인구를 좀 늘리는 작업들을 하는 프로그램들로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상 바라봤던 관점은 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어쨌든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먹거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그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 살지 않아도 돼요. 다만 지역 소멸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 원래 정주에 계신 주민분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산업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본 산업 관점에서는 지역의 그 특산물인 한산소곡주 산업을 좀 더 저희는 초점을 두고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내려와서 자기의 기술을 같이 이렇게 그 접목을 해서 산업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으로 계속 연명할 수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봤던 건 이제 IR부터 시작을 해서 임팩트 투자를 목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는 저희의 목적 자체가 산업의 전통주 산업 시장을 이제 한 8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 한국 주류 시장 자체가 8조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많은 좀 캐파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두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상기술학교의 그 관점 포인트는 산업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게 좀 가능성 있지 않나,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보통 인구의 정의를 내리면은 뭐 관계 인구 그리고 정주 인구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청년 마을이 바라보고 있는 인구 유형은 활력 인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도시 환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그 소멸기 지역이랑 조금 저희는 특수하게 너무 오지에 있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산업이 있다고 해가지고 남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여자들이 마법에 걸렸는데 그 여성용품을 살 편의점조차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런 거에 현타를 느끼면은 월급을 아무리 많이 줘도 도시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활력 인구.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단순히 만들어진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예쁜 상품 만들고 상품 많이 팔고 돈 벌고가 아니라 그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추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폐교를 고치는 것도 저희는 DIT 방식으로 해가지고 박쥐소 그리던 곳에서 박쥐똥부터 같이 치웠어요. 근데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와준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자체에서 공간을 예쁘게 만들어줘가지고 청년들한테 제공해주면 내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만들고 나면 내 거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자기 피땀 눈물이 투자가 돼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 친구들이 지역에 와가지고 단순히 어떤 세많은 계산적인 형태가 아니라 진짜 여기서 추억을 남기고 그 인사이트를 강력하게 구축하게 되면 이 친구들은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고 그 강력한 의지로 남아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의지를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쌓은 친구들은 당장의 환경이 안 좋더라도 다시 도시로 나갔다가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장에 뭔가 막 빠르게 마치 처음 만난 여자랑 결혼하자고 하면 도망가는데 썸부터 타고 썸 타다가 좀 고백해가지고 사귀어도 보고 그러다가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썸 타는 그런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썸에서 사귀기까지 많은 추억을 남기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활력 인구를 좀 중점으로 저희는 많은 체험이나 그런 교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애 얘기를 하니까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그렇죠? 이제 정부 로컬과 관련해서 정부 지원 사업의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는 제가 듣기로 너무나 유입 인구,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을 유입시키려는 데 좀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서 기존의 지역에 있던 청년들은 오히려 소외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별 대표님 굉장히 하실 말씀 많으시고 리터너이신 이제 이창규 대표님도 어째 경험이 있으셔요. 근데 지금은 이제 플로어보다 저희 이제 이 온라인으로 질문을 주셔가지고 특별히 이제 두 분한테 질문이 들어왔어요. 태어난 지역에서 사업을 원하는 게 쉽지 않으신데 어떻게 하십니까? 로컬에서 정말 너무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계속 나만 쳐다보지 않나 이런 건 어떻게 극복하셨고 그 지역에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고 청년들이 많이 떠나는데 사업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이 두 질문을 해주셨어요. 두 분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신별 대표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저는 로컬에서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저는 아까 이찬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로 이제 창업이 아니라 취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딸아, 회사에 지금 전화 받을 사람도 없다. 당장 내일부터 안 내려오면 우리 호적에서 팔아. 그래서 저는 그때 종소리를 들었거든요. 아, 이제 내 인생이 종이 쳤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약간 그렇잖아요. 이제 시골로 내려가면 약간 귀양살이를 하러 가는 느낌. 저는 사실 그런 느낌으로 아버지와 함께 일을 했고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이제 그 시골에서 존버를 하면서 느낀 점이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장소에 그 지역의 구애 없이 우리는 글로벌을 대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로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가치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해외에서도 분명히 통한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느껴서 근데 이 부분들을 아버지가 발견하신 전으로만 그대로 답습하면서 제가 그렇게 쉽게 사업을 해서는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창업을 했고요. 이것을 더 글로벌적인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을 진행하면서 사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이 지역에서 많은 이제 응원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인력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이제 자금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로컬 기업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들을 이렇게 좀 구한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도 자연히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금도 해서도 어렵고 이렇게 쳇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악순환의 쳇바퀴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찾아보면 정부 기관에서 인건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사실 지원해주는 사업이 많은데 이거는 정말 한시적이고 저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기업에서 직원은 기업을 믿을 수 있어야 하고 회사는 우리 회사에 다니고 싶은 회사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싫은 회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 대표자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중간 기간에 많은 이런 인프라 연결이라든지 지원들이 필요한데 저는 좋은 기회로 임팩트 스퀘어를 통해서 이렇게 영주시의 스택스 사업에 참가를 하게 돼서 이제 양질의 자원을 계속해서 얻고 이런 수도권에 있는 좋은 인프라들을 연결받고 하는 것에 좀 앞으로 많은 이제 성장 전략을 함께 모색할 수 있게 돼서 좋은 비전을 가지고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텃세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인천 출신인데 인천으로 내려갔는데 정말 제일 초반에 힘들었던 게 텃세였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연애처럼 말하면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도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기존에 있던 체계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인천 출신이지만 들어갔더니 저를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소문들이 돌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인천 중구에서 태어났냐고. 그래서 아니라 그랬더니 그럼 너는 인천 사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인천에 골품제가 남아 있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반에는 너무 화가 났는데 너무 열받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인간 살아가는 모습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버티기로 했습니다. 버티기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 뭐 남녀가 만나도 버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포 어른들이 이제 많이 친해지니까 저보고 이제는 37년생 분이 저보고 같이 콜라텍을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친해졌거든요. 52년생은 저보고 이제 형이라고 부르래요. 그래서 관계가 서먹해졌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엄청난 분들이니까 이제 그분들이 저희를 이제 커버 쳐주시는 거죠. 이제 그럴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텃세를 막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인류 문명에서 없어질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잘 버텨내고 웬만하면 굴러온 돌이 조심해야죠. 예, 그게 또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을 같이 하는 얘기가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말해야 서울 애들이 제일 약 올를까? 어떻게 말해야 서울 애들이 계양로 가서 한번 해볼까? 계양로 가서 우리도 한번 가서 뭔가 공간을 만들어 볼까? 어떤 말을 해야 제일 약 올를까? 그걸 고민했었거든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한테.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들이 뭐 자랑을 하고 어떻게 딱 한마디만 하면 끝나더라고요. 넌 결국에 쫓겨나잖아. 너 아무리 잘해서 너 아무리 커봤자 너 결국에 성수동에서 쫓겨날 거잖아. 너 한 100억 있어? 이러는 거죠. 그럼 없거든요. 결국에는 또 바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아무리 작지만 사소해. 우리가 잘하면은 계속 지킬 수 있고 건물값이 올라가는 것도 순순히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몫이야.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어. 넌 끝까지 못 가지. 올래? 그러면 눈빛이 흔들립니다. 특히 20대, 30대 분들. 왜냐하면 서울에서 하면 월세 500 힘들거든요. 월세 700, 800. 보증금이 얼마인데요? 네, 그럼 인천 오시면 건물 한 3개 정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자기 걸로.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저희 멤버들 역시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계양로라는 지역에 가끔씩 용감한 친구가 계양로 본부로 그냥 뛰어 올라오는 친구들 있거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막 이런 친구들, 20대 초반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앉으면은 질문을 하면 꼭 대답해 주는 게 종이 한 장 꺼내놓고 어떻게 하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지, 왜 임대료로 하는 거랑 건물을 매입하는 거랑 등가 법칙이 똑같은지, 왜 너가 이걸 사야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장사를 할 때 임대를 내서 할 생각을 해봤지 한 번도 건물을 사서 해본다는 생각을 평생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제가 말하면 말로는 맞는 말이니까 다시 말해달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좀 더 있는데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근데 이제 따로 이제 질문이 뭐가 들어왔었냐면 로컬에서의 밸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서 가능성이 보이지만 선뜻 투자한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평가 기준이 있는지 이거는 이제 오늘 투자처에서도 오시고 하셨으니까 그분들하고 좀 이거 끝난 다음에 따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듣고 싶었는데 중간 지원 조직에서 근무했던 1인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한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싶지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질문이었고 그거는 이제 따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오늘 이제 중앙정부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청년 로컬에서 활동하는 청년분들한테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좀 한마디 꼭 듣고 싶거든요. 요것만 듣고 저희 랩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 정말 처음입니다. 그래서 떨리기도 하고 인사부터 드릴게요. 저는 행정안전부에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담당하고 있는 곽인숙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 자리 사실은 사심 가득 가지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마을 친구들 정말 어려운 일 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사회공헌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하고 미스매칭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로컬에서의 뭐 밸류, 가치 뭐 이런 거 좀 묻고 따지지 마시고 혹여 어딘가에 사회공헌을 하고 싶다 그러면 또 투자를 하고 싶다 사회적 가치에 청년마을 사업 정말 잘 들여다봐 주세요. 그거 실패 안 하세요. 제가 담보해 드릴게요. 아니 이런 식이거든요. 사람들이 응원 막 해준대요. 응원 화이팅 이러고 그냥 가세요. 근데 이게 뭐 같으냐면 명절날 1월 1일 날 그 새해에 어르신들이 다 세배 받고 그래
덕담 딱 한마디 하고 그냥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뭐 줘야 돼요? 봉투. 세뱃돈 안 주고 절 받으면 그거 큰일 나는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청년마을 친구들한테 그냥 말로 응원하지 마세요. 사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마중물이에요. 완벽하게 저희는 이 좋은 친구들을 발굴하는 거,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는 저희 정부에서 할게요. 그런데 또 기업에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발굴한 훌륭한 청년들에게는 꼭 믿고 투자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제가 담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